안녕하세요, 윤서우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윤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대학에서 입학 업무를 보셨잖아요. 네네. 보통의 대학들이 실제 서류 평가를 하다가 보면은 하루에 한 몇 명의 학생들의 서류를 좀 접하게 되시나요? 뭐 학교별로 평가 환경의 차이가 있고 또 입학사정관 수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은 하루에 30명 이상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이뤄지는 기간이 수시 지원이 마무리된 다음부터 바로 진행되는 그렇죠. 이제 건가요? 평가 시즌이라고 해서 평가 시즌에 들어갈 때 예, 예. 보통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실 하루에 30명 정도의 서류를 평가한다라 보면은 사실은 언뜻 계산하기에 하루에 한 시간에 한 3명, 4명 정도의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 평가가 충실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들도 있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네, 그런 이제 우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사실상 입학사정관들은 굉장히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누구보다도 빠르게 학생들의 서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루에 30명 이상 평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또 이제 그 서류를 보는 과정 자체가 그 평가에 알맞게 이게 잘 화면 자체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다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어서 예, 이제 예. 모니터를 통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효율적으로 평가를 할 수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시간 내에서의 평가가 충분히 어렵지 않게 되어져 있나 봅니다. 예. 네, 모두 환경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예. 여름방학을 앞두고 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수시 자소서에 대한 걱정들이 아주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매년 그래왔고요. 자소서 작성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학생들한테 매번 강조하는 사항인데요. 3년 동안 열심히 만든 학생부를 요약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예. 뭐 학생부를 보면은 출결, 수상, 진로, 뭐 창체, 세특 등 다양한 큰 분류들이 있죠. 그 분류를 학년별로 내용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생이 한 학습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탐구 중에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나열된 여러 소재들을 바탕으로 문항의 밖에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표는 나중에 면접 때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은 학생부 자체를 3년 동안의 학생부가 구성되어진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출결부터 수상이나 진로 창체 또는 세특이나 봉사,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분류에 맞게 키워드들을 뽑아내는 이런 요약을 한번 해봐라.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사실은 처음에 학생들은 어떤 것이 중요한지 몰라서 어려워하는데요.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활동들을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면 예.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보다가 보면은 각각의 학업이나 활동에 대한 관계도 밝혀지겠네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연결해 보기가 그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예. 자, 수시의 전형에서 실제로 제출하는 서류 중에서 자소서가 있는 전형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이 자소서의 역할은 평가 과정에서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는 서류 평가의 내비게이터 역할을 합니다. 예. 네, 보통 대학에서는 자기소개서를 먼저 보고 학생부를 보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예. 그 이유는 평가의 효율성 때문인데요.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한 해 1000명 이상을 평가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학생부를 먼저 보게 되면 이제 나중에 학생부를 보고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자소서의 내용이 학생부에서 못 본 건데 라고 하면 다시 돌아가서 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보통 먼저 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처음에 자기소개서를 보고 학생의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대학의 평가 기준에 맞춰서 학생부를 꼼꼼하게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내비게이터 또 길잡이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학교들이 실제로 첫 번째 보는 서류가 자소서인 학교들이 대부분인 거죠. 네네, 보통은 예.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는 서류 평가의 내비게이터 역할을 한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비게이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자연스럽게 이제 학생의 첫 인상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평가자와 학생을 처음 연결해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겠죠. 사람의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그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쓴 자기소개서,
우호적인 자기소개서는 자연스럽게 평가자에게 우호적인 평가 시각을 갖게 해주고요. 그거만큼 학생부를 꼼꼼하게 보고 또 우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예. 학생이 첫인상을 주는 문서이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세 번째는 또 어떤 역할일까요? 세 번째는 이제 당연히 부족한 학생부의 성적이라든지 활동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제 학생들이 성적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교과 성적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학생부에 기록된 활동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 서술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네. 것들을 충분히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당히 반가워할 만한 역할이네요. 실제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내용이죠.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뒷부분에서 더 말씀해 주실 텐데 학생부에서 다소 부족하게 비춰지는 항목들을 이렇게 학업적인 역량이나 활동을 어떻게 보완하는지 구체적으로 예시를 또 뒤에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역할은 또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학생부와 이제 교사들의 서술이 점점 획일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나와 다른 학생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좀 쉽게 비유를 해보자고 하면 이제 같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더라도 어디는 미슐랭 음식이 되고 또 어디는 패스트푸드가 되죠. 나의 학생부 자체를 미슐랭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자소서에 의해서 평가의 결과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선생님? 네, 왜냐하면 이제 학교에서 하는 학생들의 활동이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고 독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그 깊이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과정이죠. 그 과정과 또 그 안에 학생이 생각했던 사고, 의문 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들으니까 새롭게 좀 궁금해진 부분인데요. 학생들에게 이제 보통의 일반적인 서류를 기반으로 한 인적성 면접에서 출제가 되어지는 문항들이 예비 문항들이 뽑혀지죠, 선생님. 네네. 네, 그 문항들이 학생부보다 자소서에 있는 질문이 더 많은 경우가 있나요? 서류 인적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소개서에 있는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질문의 대상이 됩니다. 예. 그 이유는 면접은 기본적으로 검증이라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이긴데요. 예.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대답하지 못한다고 하면 예. 검증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거겠죠. 이것을 혹시 비율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까요? 정확하게 언급하기는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네, 이게 학생부와 자소서에서 네. 어느 정도의 각각의 비율의 질문이 되어지는 것 같다. 사실은 이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바늘과 실처럼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비율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면접평가에는 교수님들께서 거의 다 들어오시죠. 예, 예. 교수님들께서 자기소개서를 가장 좋은 질문 재료로 활용을 하십니다. 예. 그 정도로만 아마 예. 알고 계시면 충분하실 것 예, 같습니다. 실제 학생들의 후기를 들어보거나 살펴보더라도 꽤 많은 부분들이 사실 자소서에서 질문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이제 설명이 어떤 건지 좀 쉽게 이해가 되긴 하네요, 선생님. 네. 자, 최근에는 일부 학교에서 이제 추천서도 폐지하겠다 또는 자소서도 받지 않겠다 이런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셨던 자소서의 역할이나 기능을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것은 어떤 배경에서 나타나는 결정일까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가 가장 첫 번째인데요. 이제 학생들이 부담이 워낙 크다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예. 또 그 부담에 맞춰서 사교육이 연결돼서 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다 보니까 예. 교육부에 있어서 교육부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진행하는 대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평 이런 문제로 또는 어떤 공정성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원래는 종합전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자소서 문제라든지 여러 다른 문제들이 사교육 오류를 유발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 측면인데요. 근데 다르게 좀 생각을 하면 자소서가 빠지게 되면 이제 정성평가라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가 무너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도
유의미한 평가 자료가 예. 하나가 사라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좋은 인재를 뽑고 싶은 흔히 얘기하는 진흙송의 진주를 찾는 그런 것이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 평가할 수 있는 그 재료나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야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진흙 속의 진주를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그 여러 현재의 이제 과도하게 진행되어지는 어떤 경쟁 상황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말씀하셨던 취지가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예. 자, 선생님 그러면은 그 보통의 대학들에서 자소서는 어떤 기준으로 좀 평가하는지 이 부분에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서류 평가 기준과 동일하게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근데 대학마다 서류 평가 기준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뭐 창의 융합성, 인성 등 다양하게 각기 대학별로 평가 기준을 나름 갖추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네. 이 모든 것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학과 요구 역량과 인재상을 중심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대학마다의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예시로 전공 적합성, 뭐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평가 기준에 대해서 약간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학생이 이 학과에 들어와서 충분히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네. 이거와 관련된 모든 뭐 교과 역량, 활동 역량, 탐구 역량을 모두 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발전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교과적인 측면도 있고 활동적인 측면도 있고 또 전공적인 측면과 전공 외적인 측면까지 다 살펴서 이 친구가 종합적으로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창의 융합성 같은 경우에는 뭐 창의성이라도 얘기하는데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사회에서 융합 인재를 요구하고 있죠. 그 측면에 맞춰서 이제 다면적으로 이 학생이 충분히 잘 발달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챙겨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성은 말 그대로 이 학생의 인성이 사람의 캐릭터리스틱이 얼마만큼 잘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여러 대학들마다의 평가 기준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다 맞추기는 어렵다. 하지만은 학과 요구 역량과 인재상을 중심으로 쓴다라면 효과적으로 그 평가 기준에 충족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자, 이 학과 요구 역량이라는 게 사실은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학과 요구 역량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그 학과 요구 역량이라는 이제 단어의 말 그대로 그 해당 학과에서 요구하는 그 능력을 충족시켜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학과 요구 역량은 뭐 선호 교과와 선호 활동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기계공학과라는 학과에서는 보통 교과에서 수학과 물리 과목이 타 과목보다 평가 비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세부 교과 측면에 있어서도 물리2 과목을 이수하는 것의 여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물리2 과목의 성적 또한 유의미하게 봅니다. 아, 물투 내용도 상당히 눈여겨서 본다. 네, 왜냐하면 기계공학과에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될 것에 있어서 물리2 이론이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다면 학생이 물투를 이수를 안 했다. 하지만 지원했다면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 수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물리2를 공부하고 들어온 학생에 비해서 점수가 좀 낮게 받을 수도 있긴 한데요. 예. 단순히 물리2를 또 이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합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아, 그것은 이제 물투를 이수하는 것을 이제 대학 그 해당 전공에서는 훨씬 더 그래도 선호하는 편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네네. 선호 활동의 예를 또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역시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에도 수학과 물리와 관련된 활동, 여러 가지 뭐 동아리 활동도 있고 많죠. 그리고 또 뭐 발명, 노작 활동 등을 선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해당 학과에서 교과를 바탕으로 충분히 선호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것이 유의미하게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사실 이런 측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공 적합성 부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 있죠. 예.
그 기계공학과의 사례를 그 학과 요구 역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아이가 지원할 모집 단위는 이것인데 또는 저것인데 이 학과의 요구 역량은 무엇일까 상당히 궁금해지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서. 그렇다면은 이것을 파악하는 게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에게는 핵심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이것을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팁 뭐 이런 것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그 학부모님과 학생이 가장 쉽게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전공 안내를 보는 것입니다. 전공 안내. 네네. 예. 그 전공 안내를 보시면 뭐 학과 소개부터 해서 학과 세부 커리큘럼, 뭐 졸업 후 사회 진출 등 굉장히 많은 내용이 집약적으로 들어있는데요. 그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보통 선호 교과와 선호 활동을 유추하실 수 있고요. 보통 한 개의 대학을 지원하기보다는 3개 이상의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죠. 한 개의 대학만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지 마시고요. 3개의 대학을 다 들어가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 안에서 또 공통점을 도출해 보시면 명확하게 선호 교과와 선호 활동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학생들이 이제 기말고사가 마친 다음에 뭐 뜨거운 여름을 보내기 전에 앞서서 지금 이제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를 막 작성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같이 또 공부에 매진하기에는 좀 어려운 타이밍에 이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지원 가능성이 높은 대학의 입학처에 방문해서 전공 안내서들을 두 곳, 세 곳, 네 곳 이렇게 여러 곳들 살펴보다 보면은 본인이 이해했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자소서에 흘러가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학과 요구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반영을 하셔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인재상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인재상을 자소서에 작성할 때 반드시 반영해야 될까요, 선생님? 역시 인재상 부분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대학들인가요? 흔히 얘기하는 수시 모집 요강에 인재상을 반영할 것을 명확하게 요구하는 대학은 인재상을 충분히 반영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경희대, 중앙대, 서울시립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 학교들은 수시 요강 자체에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나 봐요. 네, 모집 요강에 이제 뭐 지원 요건에 뭐 예를 들어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문화인, 창조인, 세계인 중에 한 가지가 본인이 한 가지 이상 본인이 적합하게 맞아야지만 지원할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반드시 참고해서 자소서 안에 그 인재상이 담길 수 있게 해야 된다. 네, 대학에서 명확하게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재상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재상은 굉장히 넓은 범위로 추상적이고요. 이러한 부분은 사실 학생이 자신의 우수한 면을 강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충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세대 고려대학교 입학처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서류평가에 있어서 인재상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대학에 따라서 인재상을 제시를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많지 않으니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네, 기본적으로는 인재상을 억지로 꽉 끼워 맞춰서 작성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그렇다면은 사실 인재상이라는 것도 결국에 평가 기준의 하나가 되는 학교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것에 맞춰서 자신의 강점을 강조하는 방식이 조금 더 유리할지 또는 약점을 보완하는 자소서가 조금 더 유리할지 사실 두 가지 다 맞는 답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신다면 어떤 게 좀 더 좋을까요? 저는 강점을 강조해서 약점을 보완하는 쪽을 선호합니다. 예. 네.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의논 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과에서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학생들 역시도 특정 시점에 있어서 교과 성적이 떨어진 거에 대한 변명을 자기소개서에 구구절절하게 써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학생이 쓴 그런 변명들이 교과 성적 평가 부분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교과 성적은 교과 성적대로 반영되어 평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명 자체가 반영되진 않고요. 이럴 경우 차라리 탐구, 활동 등 이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자기소개서에 어필하는 것이 교과 성적을 오히려 보완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의 학생 그 자소서를 살펴보다가 보면은 자신의 취약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논리적으로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역시나 그 부분들은 그 3자의 평가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다지 점수를 주기에는 좀 애매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장들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선생님, 이런 질문도 많이 있잖아요. 학생부에 없는 내용인데 자소서에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보통 원칙적으로는 학생부에 있는 내용만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평가에 있어서요. 네, 하지만 큰 범위 활동에 세부적으로 추가되는 한두 가지의 활동은 연계해서 서술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주제의 생물 실험을 진행 중에 테드 강의를 보거나 논문을 읽거나 책을 봤는데 그런 부분이 학생부에 빠졌다고 하면 생물 실험이라는 것은 학생부의 큰 줄기로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과정적으로 서술하실 수는 있습니다. 예. 학생부에 혹시 기재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제 고등학교 기간 동안 성장의 의미가 있다라면은 그 내용들을 알맞게 구성할 수 있다. 네, 예.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요즘에는 그래도 자소서에 대해서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도 그리고 또는 교육청이나 여러 업체들까지 그 합격자 자소서가 공개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것을 참고 많이 하잖아요. 자, 네네. 뭐 그렇게 참고하는 게 의미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떨까요? 작성이 이게 너무 막막한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간과하는 부분은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학생부를 기반으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격한 학생의 형식을 모방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 네. 자신의 이야기로 나와야 된다. 네. 예. 오히려 그 안에서 그 학생이 배우고 느낀 점을 어떻게 표현하고 풀어냈는지를 보는 것이 오히려 유의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최근 자소서의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이제 융합이다, 통섭이다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자, 이런 트렌드를 지금 시점에도 계속 따라가야 될지 꼭 필요한가요? 이 부분은 조금 미시적이기보다는 거시적으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 예. 학교는 사실은 사회화를 가장 큰 목표로 하는 곳이고요.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학문하고 기술이 융합이 됐죠. 예. 이러한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융합, 창의성을 가진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큰 흐름을 생각해 볼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 역시도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사회화를 목표로 합니다. 예. 당연히 이러한 창의 융합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고 사회로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죠.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필요한 것처럼 보이나 단순히 융합 인재라는 이런 측면을 어필하고 싶어서 허술하게, 또 무리하게 작성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융합 인재만 뽑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억지로 짜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됐는데요. 자소서의 역할과 실제 평가되는 과정이나 방법을 알게 되니까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 방송에서는 윤성호 선생님께 각 문항의 의도와 작성 방법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듣는 시간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